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2장 내용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1장 내용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뭐 응력 그리고 연신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한번 쭉 읽어봤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고체역학에서 많이 다뤄봤던 내용이죠. 아마 전혀 낯선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배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응력의 합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물체의 압축 응력 혹은 인장 응력이 걸릴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그 힘 나누기 단면적 하면 됐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단이 가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과연 이 전단이랑 그 다음에 그 압축 혹은 인장 응력이 동시에 걸릴 때 과연 그 응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실은 이제 모어 서클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아마도 배우셨을 겁니다. 안 배우신 분들 응용고체를 난 안 들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 좌표 변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계요소 설계에서 실제 이제 뭐 나사나 베어링 축 이런 요소를 설계할 때 직접 쓰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이 모어 서클보다 훨씬 더 계산 자체는 요소 설계에서 다루는 내용이 더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꼭 강조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한 문제 정도는 내는 이유가 있는데 모어 서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된 어떤 복합 응력, 그러니까 전단, 인장 혹은 압축, 응력이 동시에 걸리는 상황에서 이 재료가 이 상황에서 과연 항복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볼 때 그 개념적으로 모어 서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체역학에서 소재의 항복 조건이라는 걸 배우진 않아요. 항복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2차원 물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차원 물체인데 이 물체가 만약에 내가 그 압축 응력이 허용 압축 응력이 얼마다라고 하면 이 힘이 얼마 이상이 되면 얘는 항복을 해서 소성 변형으로 들어가겠죠. 압축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방향으로도 X축 방향으로도 압축 하중이 걸리고 Y축 방향으로도 동시에 압축 하중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은 힘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연 이 물체는 항복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 탄성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항복을 해서 얘가 이렇게 변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푸아송수 레이시오를 배웠죠. 푸아송수 레이시오에 따라서 얘는 요 길이 방향이 줄어든 만큼 그 푸아송 레이시오가 정의가 그거죠. 요 Y축 방향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네 방향 모두 압축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압축 하중이 작용을 하고 이 소재가 비등방성이 없는 호모지니어스한 소재라면 얘는 영원히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압축 하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 안에 있는 이 소재의 분자 구조를 바꿀 만큼의 엄청난 압력이 걸린다면 이 소재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석탄이 X, Y, Z 모든 방향으로 굉장히 높은 압축 응력이 걸리게 되면 얘는 이 안에 분자 구조가 결합 형태를 바꾸면서 다이아몬드나 이런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뭐 알루미늄이나 스틸 같은 거를 압을 걸어서 얘 물질 변화를 기대할 만큼의 그런 압력은 우리 기계 요소 설계에서는 전혀 다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갈 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집 표면에서부터 한 100km 정도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많아요. 석탄보다. 압력이 그만큼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기계 요소 설계에서 다루는 영역은 전혀 아니에요. 그 압력이라는 거는 실로 그 수치로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요소라면, 메탈이라면, 얘가 어느 압력을 받을 때, 어느 압축 하중을 이쪽 방향으로 받을 때,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인장이 걸리게 된다면 얘는 좀 더 쉽게 변형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얘 이쪽으로 눌러주는 힘만 있을 때도 변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압축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견딜 수 있는, 이쪽 방향으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점점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얘를 이렇게 누르는데 얘가 눌리니까 이 위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방해한다면 얘가 눌려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이 폭방향 X축 방향으로는 짧아지고 Y축 방향으로는 늘어나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더 높은 하중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모어 서클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편안한 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응력의 합성인데요. 평면 응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3차원도 있어요. 3차원도 있는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 가볍게 날리겠습니다. 왜냐면 2차원만 잘해도 3차원은 축 하나 늘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그마 XY가 아니라 XYZ가 생겨나게 되겠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원리 자체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3차원 응력 혹은 그 3차원에 관련된 문제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거고 기계기사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까지 확대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2차원 평면 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은 결과식인데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소재 안에 예를 들면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어떤 철봉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아주 작은 영역만 떼어내서 그 미소 영역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린 겁니다. 자유물체도라기보다는 이거는 응력 선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 가능한 모든 응력을 이 그림에서 다 표현한 거예요. 시그마 X 인장 응력이 걸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Y 마찬가지 인장 응력이 걸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타우 XY, 타우 XY, 타우 XY, 타우 XY 이렇게 지금 XY가 아니라 요즘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XY가 아니라 얘는 타우 YX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랑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하나 이제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그 기준 좌표계 x, y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기준 좌표계에서의 미소 영역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 표현 가능한 모든 응력, 얘가 발생 가능한 모든 응력을 다 표현을 해놨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소재에 이렇게 미소 영역을 뗐는데 얘가 x, y 요 좌표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얘를 기준축을 트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원래 기준 좌표계는 x, y축이었는데 얘를 x', y'이라는 새로운 좌표, 즉 세타만큼 기준 좌표계에서 틀어진 형태로 요 응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한 소재 내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좌표축이 0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부터 이제 90도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90도 이상 되게 되면 그냥 원래 여기에서 부호만 바뀌게 되니까. 그렇죠? 90도까지 얘가 쭉 변화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 변화된 좌표축을 기준으로, 즉 x', y' 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기준 좌표계, 그냥 XY 좌표계에서 표현됐던 이 응력들이 과연 어떻게 표현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세타만큼 틀어져 있는 요소를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다를 거예요. 지금 내가 좌표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요 기울어진, 이게 약간 사다리꼴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요 옆에 있는 직사각형이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요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다 있죠. 이 시그마 X 프라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X 프라임 좌표, 새로운 좌표 평면이 되는 거죠. 요 X 프라임 방향으로의 응력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겠지만 요 X 프라임, 시그마 X 프라임이라는 애는 얘랑 적절하게, 그리고 또 얘랑 적절하게 뭔가 섞여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X 프라임을 우리는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 xy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좌표 평면 기준으로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요 응력 시그마 x 프라임을 갖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타가 되겠죠? 여기 각도가, 요 각도가 이제 세타 각도가 되는데, 요 세타 각도만큼 틀어져 있는 좌표 측에서 표현되는 x축 방향 응력을 세타만큼 틀어져 있지 않은 원래 좌표축 xy에서 표현됐던 얘네들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럼 내가 이 관심이 있는 요소가 몇 도만큼 틀어져 있는 입장일 때 실제 그 각도만큼 틀어져 있는 요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요 응력들 대비 어떤 응력으로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그 다음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네들을 요 세 개를 XY 원래 이렇게 딱 90도였던 얘를 세타만큼 틀어서 표현하는 그냥 좌표 변환에 불과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모어가 쓴 거죠. 모어라는 분은 훌륭한 분이죠. 그 크리스티안 오토 모어라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분이 1835년에 태어나셨어요. 죄송합니다. 1835년에 태어나가지고 은퇴하기를 1900년 00학번이 1900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그 연구에 매진하셨죠. 이분이 이제 그 건축 토목 이런 구조 관련된 전문가, 근데 독일 분이세요. 하노버 대학을 나오셨고,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지역에서 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모어원이에요. 뭐 이것저것 있지만 모어원 하면 얘기 끝납니다. 그분이 한 방법을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서 요 요소를 삼각형으로 쪼개서 응력의 합성식을 유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응력의 합성은, 응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응력 곱하기 면적하면 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면에 지금 삼각형을 자른 다음에 색을 좀 바꿔볼까요? 이 면과 이 면에 걸리는 응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방향으로 다 힘이 있겠죠. 그 힘이 다 더했을 때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x축, y축, 시그마 fx, 시그마 fy 했을 때 얘네들이 전부 0이 돼야지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정력하게 우리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각 축별로, 각 응력별로 힘을 구한 거예요. 여기도 있겠죠. 힘을 구한 다음에 그 힘을 다 더했을 때 그게 0이 된다라는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한번 그 잘라진 자연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세타만큼 기울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반으로 나눈 게 아니라 내가 세타만큼 기울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 사각형이 뭐 얼마만큼 있었을 텐데 요 각을 세타로 한 만큼 이 요소를 자른 거예요. 요소를 잘랐을 때 지금 보면은 이면이랑 이면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기울었으니까 얘가 이제 요 기울어져 있는 만큼 세타만큼 여기 자른 거니까 지금 사실 요 옆면과 밑면은 상황이 바뀔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이 면의 면적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요소를 어떻게 잘랐냐면 아까 그 사각형은 머리에서 지우시고 어떻게 잘랐냐면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걸로 잘랐어요. 얘 마찬가지 x, y 좌표 평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세타만큼 기운 x', y''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경사면 있죠? 여기의 면적을 A0라고 볼게요. 면적 A0. 그러면 요 면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면의 면적은 A0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력, 여기 발생 가능한 모든 응력을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시그마 x, 기존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그마 x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x, y, z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요 방향으로 전단 응력 타우 x, y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타우 y, 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응력이 있겠죠. 요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인장 방향의 응력이 있는데, 얘는 지금 축이 x 프라임과 평행하게 작용을 하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 세타만큼, 지금 내가 요 기울은 각도가 세타였는데 세타만큼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전단 응력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 정의됐고요. 요거 면적들 정의됐고 각각 응력들이 정의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데, 먼저 1번 x 프라임 축을 기준으로 가해지는 힘 fx가 되겠지. x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 fx 프라임이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요 x 프라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0이 되지 않으면 얘는 이 x축을 따라서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게요. 먼저 얘에 의한 힘. 이거는 A0 곱하기 그냥 시그마 x 프라임 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그냥 계산이 되죠. 그렇죠? 시그마 x 프라임 곱하기 A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지금 요 힘의 요 성분 x 프라임 좌표 성분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는 x 프라임 축을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은 요만큼이죠. 즉 시그마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거기에다가 면적은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방향은 지금 요게 양의 방향이잖아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었는데 양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x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 시그마 x의 요 성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요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시그마 y에 대한 애도 한번 따져볼게요. 얘도 x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x 성분이 있는데 보면 얘는 요렇게 삼각형을, 좀 작은데요.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요 각도가 세타죠. 그쵸?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시그마 y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거만큼 요 기준 x 프라임 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y 곱하기 a0 곱하기 면적 사인 세타네요. 사인 세타 한 번 더 곱해야죠. 사인 세타. 여기서 시그마 y와 사인 세타 한 번 곱한 거는 요 시그마 y의 x 프라임 축 성분 방향의 응력이고, 그 다음에 a0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시그마 y가 요 x 프라임 축 성분의 힘이 계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네들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시그마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같은 경우는 x 프라임 성분이 없죠. x 프라임 축 성분이 없으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나머지 얘네 둘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분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x 프라임 성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 식을 써주시면 마이너스 타우 xy 곱하기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타우 yx a0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요. 는 0. 이거 각도 이 성분 제가 요거 다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타워 xy 요 방향이었잖아요. 타워 xy가 근데 x 프라임 축 성분만 뽑아내게 되니까 얘는 요 각도가 세타가 되죠. 타워 xy에 의해서 x 프라임 방향의 응력 성분은 요거죠. 즉 타우 xy 곱하기 사인 세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 면적은 여기 나와 있지만 a0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방향은 요쪽 반대 방향이니까 원래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요쪽이었잖아요. 양의 방향 우리가 정의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붙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워 요거 y x를 하시면은 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요거 다 코사인 제곱, 요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아까 교과서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얘랑 얘는 사실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값이에요. x, y로 써줘도 돼요. 써줘도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얘 더하면 2배의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x 프라임 a0 빼기 시그마 x a0 이게 너무 이거 쓴 게 많아지면은 이렇게 좀 버벅대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을 그냥 제곱으로 바꾸고 이거는 요거의 2배로 바꿔서 식을 쓴 다음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시그마 x 프라임은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기존에 시그마 x, 시그마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적어보면 위식을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x 프라임은 시그마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시그마 y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타우 xy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시그마 fx 프라임은 0이라는 식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얘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거 하면은 왠지 이제 불편한 거 있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불편함 뭐예요? 영원한 불편함은 삼각함수 백악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씁니다. 그걸 써요.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백악공식에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예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사인 제곱 세타는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요것도 뭔가 불편하죠? 얘는 사인 2세타로 표현할 수 있지.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 교수님 이거 또 외워야 돼요. 나 이거 할 때마다 외웠는데 까먹어가지고 맨날 틀리는데 또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외워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거든요. 집어넣게 되면은 시그마 x 프라임은 최종 전개등이 10만 쓸게요. 요 자리에다 요거 넣고 요 자리에다가 요거 넣고 요 자리에다가 2배 요거 집어넣고 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2분의 1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더하기 최종 결과식만 쓸게요.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곱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타우 xy 사인 2세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요 첫 번째 식 하나 나와서
첫 번째 식 하나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응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이제 하나 나왔는데 그때 이용한 식이 얘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Y축도 똑같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윗식에서 지금 우리가 요 성분, 요쪽 방향 성분의 힘만 계산해 줬는데 이제 Y 성분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때는 뭐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제 아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성분이 아니라 요 성분을 계산을 해서 면적이랑 곱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힘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Y 프라임 축 방향, 요 방향으로의 힘이 궁금한데 얘는 Y 프라임 축으로 어떤 응력도 가해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무시되고 얘만 그대로 이제 곱해지는 것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그대로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만 이렇게 살짝 바뀌게 되겠죠. 지금 Y축 원래 X축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은 타우 XY 곱하기 사인 세타였는데 지금 Y축 방향이니까 얘는 이제 요게 코사인으로 살짝 바뀌게 되겠죠. 그거만 얘네들 세 개 응력에 대해서 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해주시면 얘 그냥 결과식만 바로 적어볼게요. 시그마 시그마 fy 프라임 이퀄 0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최종 결과식은요.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꼴로 나와요. 그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식이 마이너스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타우 xy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불편하죠. 요런 거 이제 좀 불편하죠. 그쵸?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백악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얘는 뭐랑 같아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2세타랑 같죠. 사실은 요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우리 했던 거 요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사인의 2백악 공식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이게 제가 천천히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힘이 드네요. 다 더하기 타우 x y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식 두 가지를 구했어요. 이거랑 구했어요.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합쳐지느냐면 요 윗식에서요. 요 윗식에서 얘 있죠. 얘만 좌변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시그마 x 프라임 빼기 요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오겠죠. 이퀄 얘네들이 이제 뒤에 가서 붙겠죠. 그렇죠? 그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대로 놔둔 다음에 이 식이랑 이 식을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시그마 x 프라임 이게 왜 이걸 옆으로 넘겨서 제곱해야 식이 간단해져요? 이거는 뭐께서 뭐가 이렇게 하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넘긴 거거든요. 코사인 2세타 더하기 타우 xy 사인 2세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사인 2세타 더하기 타우 xy 곱하기 코사인 2세타예요. 자, 이 두 식이 나왔는데 그쵸? 이 두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해서 위아래 이 두 식을 더해줘요. 더해주게 되면 식이 요거 뭐 제곱하면 막 항이 엄청 많아질 것 같죠, 그렇죠? 엄청 많아지는데 어쨌거나 좀 번거롭더라도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물론 이 중간 과정은 이거 그냥 단순히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 그렇지?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시그마 x 프라임 빼기 2분의 1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이거 전체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xy의 제곱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그리고 요거의 제곱이 어떤 거의 제곱이라는 꼴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만약 마치 이거죠.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이거는 중심이 a, 0이고요. 그쵸? x, y 축을 봤을 때 a, 0이고 반지름을 b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지. 그쵸? 반지름을 b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과식에서 실제 내가 궁금한 변수는 뭐예요? 관심 있는 변수는 뭐야? 문제에서 시그마 xy, 타우 xy 얘네들은 상수예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일 거예요. 이거 응력 얼마, 이거 응력 얼마, 이 전단 응력 얼마일 때 이 요소가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 그 축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테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시그마 x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죠. 그치? 이건 미지수야. 구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 얘네들은 다 상수예요. 얘네들이 변수인 거지.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써보면 시그마 x 프라임 빼기 이건 뭐죠?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의 반이야. 이걸 우리가 그냥 평균 응력, 평균 친 거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한 거니까 에버리지. 평균, 요거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다. 단 r은 요거의 루트 씌운 게 되겠죠. r은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게 뭐의 원입니다. 이게 뭐의 원이에요. 그럼 얘를 구한 결과값에 맞게 원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게 x축이 아니라 이제 시그마 x 프라임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축이 되면서 중심은 0, 시그마 에버리지 즉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를 가지면서 반지름은 요거 루트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제곱 더하기 타우 xy가 되겠죠.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R.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원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X축으로 A, Y축으로 B,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C만큼 작용이 되고 있었다. 그랬을 때 만약에 30도만큼 기울은 면을 기준으로 30도만큼 기운 요소가 받는 응력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죠. A 더하기 B의 절반을 하면 돼.
A 더하기 B의 절반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R은 C, 이제 그 C가 아니라 여기 요 식에 집어넣은 루트, 요 R은 루트 2분의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게 요 R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내가 요 요소가 기울은 각도가 0도일 때가 궁금해요. 0도일 때. 그럼 이 점에서 0도일 때 최대 응력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0도일 때는 이 경우에 전달응력 하나도 없고 똑같은 거죠. 그냥 최대로 걸리는 응력이 요 평균값 더하기 R만큼 걸리는 응력이 최대로 걸리는 응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요 좌표축을 세타만큼 틀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 원의 방정식에서 요 뒷페이지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약간 헷갈리네. 여기 설명을 드리면 요 C라는 지점이 이제 그 평균 응력이 되겠죠. 평균 응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원의 반지름이 바로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식에 나오는 그 그래프가 될 텐데, 지금 내가 만약에 30도만큼 몰래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하나를 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요소는 보세요. 내가 세타만큼 이제 기울일 때 그 세타가 180도가 돌아가게 되면, 세타가 180도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요 면이 똑같이 걸리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어 서클에서 구했던 요 방정식은, 요 그래프는 시그마 x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은 얘는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쭉 돌아가면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응력 조건이 있을 때 모어 서클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몇 도만큼 기울었을 때의 응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원래는 전달 응력 하나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 30도만큼 기울은 어떤 각도만큼 기울은 요소에서의 응력 상태를 봐라 라고 하면은 인장 응력은 요만큼, 그 다음에 전달 응력은 요만큼 걸리고 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360도만큼 돌아갈 수 있고 얘는 180도만 돌아가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중심각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여기 보시면은 실제 면의 회전각은 아크탄젠트 요거의 절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탄젠트 요거의 절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어원의 방정식을 옆에다가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모어원은 원래는 프라임 빼기 2분의 1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y의 제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것분의 이거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것분의 요거 한 거죠. 그쵸? 더하기 한 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의 방정식을 싹 그렸을 때 요 차이, 시그마 x, 시그마 y의 차이, 요것분의 요 타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xy 응력의 차이가 요만큼인 거고요. 타우는 이제 요만큼이 될 텐데, 그럼 실제 요 각도는 그냥 세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모어 서클에서 정의됐었던 요식 있죠? 요식에서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어 서클 요 요소는 180도까지만 돌아갈 수 있어. 180도 돌아가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360도만큼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 방향각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절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모어 서클을 딱 그렸어. 어떤 응력 조건에서 모어 서클을 그렸어요. 그렸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30도만큼 기울었을 때
그 응력 조건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 응력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장 응력만 있었어. 인장 한 축의 인장 응력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30도만큼 기울게 되면 인장 응력도 있지만 전단 응력도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30도만큼 기울었을 때 이걸 30도만큼 하지 말고 60도만큼 2배 60도만큼 기울었을 때의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 값이 인장 응력이 되고 그때의 이 값이 전단 응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식은 유도는 가능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세타만큼 돌아간 요소의 응력 상태를 밝히세요 라고 하면 모어 서클에서 그냥 2배만큼 더 돌아간 그 상황에서 응력을 분석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페이지가 하나 부족한데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어 서클을 이제 그렸어요. 모어 서클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가 뭔가 이제 복합적인 응력을 받을 때 어딘가는 파손이 이제 항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항복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한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어원의 식을 보게 되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지우고 새로 잠깐만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가만 보면은 그래프로 싹 그려놓고 나니까 얘가 중심은 이제 평균 응력이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구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응력이 시그마 x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이 요소 하나 결정된 요소는 얘가 이렇게 비틀어진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장 응력만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인장 응력 더하기 전단 응력에 같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요소가 경험하는 응력이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인장 응력으로만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이 점이었다면 요 시그마 요 지점의 응력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요소는 이 지점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 지점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 자체 어떤 부품의 요 미소 영역에 걸리게 되는 응력은 같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기울어진 각도, 내가 얘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순수하게 인장 응력만 있고 어떨 때는 인장이랑 그렇죠, 요 지점 인장 응력이랑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소재가 받는 응력은 같은데 그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인장 응력만 놓고 인장 응력만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이 섞여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장 응력 대비 전단 응력의 비율도 다르죠. 이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45도가 됐어. 45도가 되게 되면 전단 응력이 가장 많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요소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소재가 뭐 이 정해져 있는 얘는 똑같은데 어떨 때는 요 최대로 걸리게 되는 인장 응력을 가지고 설계했을 때 안전해. 어떤 소재는 아니야. 인장이 요만큼에 그 전단이 요만큼인 걸로 보고 설계했을 때가 더 안전해. 라고 소재마다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결국 모어원에서 표현되는 이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응력을 표현하고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주상에 같은 재료예요. 같은 지점인데 내가 이걸 바라보는 각도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소재를 순수하게 인장 응력만 있는 걸로 봐도 되고 인장 더하기
전단 섞여 있는 걸로 봐도 되고 그 섞여 있는 비율이 나는 전단을 더 많이 쓸래 아니면 전단을 조금 더 적게 쓰고 인장을 더 많이 쓸래 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소재가 실제로 항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소재의 항복 응력 값이 있을 텐데 그 항복 응력, 소재의 항복 응력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항복 인장 응력이 있고 항복 전단 응력이 있겠죠. 어떤 애는 전단에 더 민감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 인장에 더 민감한 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 응력 주로 이래요. 주로 설계를 할 때 전단 응력이 0이 되는 이 지점 각도가 0이 돼서 그 전단 응력이 0이 되는 이 지점 즉 틀어진 각도가 0도로 봤을 때 0도로 봤을 때 나오는 최대 응력값 있죠. 최대 응력값. 그 요소가 받게 되는 최대 응력값. 이걸 우리가 이제 주응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주로 얘는 취성 재료.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재료예요. 주철이나 뭐 이런 거죠. 마그네슘 이런 거. 주응력 괴가 주철이나 마그네슘 같이 취성이 강한 소재의 인장 응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45도만큼 기울었을 때, 요 지점을 가지고 주로 봤는데, 이때 우리가 최소 주응력이 발생하는 단면에서 45도만큼 회전됐으니까 45도니까 요 각도 2배라고 했죠. 요 90도일 때죠. 그러면 그때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되지. 그렇죠? 최대가 돼요. 요 최대로 발생하는 요 전단 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재의 항복 전단 응력과 비교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요건 이제 연성 재료의 파손을 주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모어 서클 자체가 그래도 다른 어떤 그 항복 이론보다는 쉽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모어 서클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만 다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에 아주 미소 영역이 있어요. 축은 x,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시그마 x가 90메가파스칼 작용이 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같겠죠. 그쵸? 얘랑. 안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 갈 테니까. 시그마 y는 20메가파스칼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뭐 전단 응력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단 응력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얘의 각도에 따른 응력 상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각도에 따른 응력 상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세타가 지금 요 기준축 대비 요 요소를 30도만큼 기울였을 때 30도만큼 기울였을 때의 경사각에서의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풀기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냥 풀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물론 모어 서클의 그 최종 결과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모어 서클 식을 한번 써보면요. 한 번만 더 써보면 프라임 빼기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y의 제곱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타우 xy는 사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 시그마 xy에 대한 것만 따져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값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x 프라임 빼기 요거 90이고 20이고 나누기니까 빼기 55 메가파스칼 의 제곱 더하기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건 이제 기울어졌으니까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전단 응력이에요. 얘는 원래 문제에 주어졌어야 되는 전단 응력인데 지금 이 응력 값이 없죠. 0이죠.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이거는 얘 빼기 얘의 제곱하게 되면은 70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5 이거 제곱 빠졌네. 35 메가파스칼의 제곱
이렇게 모 원이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시그마 x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그려보면 중점이 0,55 메가파스칼이고요. 반지름이 35 메가파스칼인 원이 나오겠죠. 이게 55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35인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소면이 만약에 기울기가 0이었어. 세타가 0이었어요. 세타가 0일 때는 시그마 x는 55 더하기 35가 되니까 90 메가파스칼이 그냥 나오죠. 그때 전달 능력은 안 생기고, 만약에 이 요소의 y축면이 궁금하다. 즉 세타가 90도만큼 돌았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가 90도만큼 돌았으면 2배니까, 그렇죠? 2배니까 180도만큼 돌은 요 지점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55 빼기 35가 되니까 얘는 20 메가파스칼. 주응력이 요점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30도 돌아간 거라 그랬잖아요. 30도. 그러면은 여기서 60도만큼 돌아간 이 지점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시그마 x 프라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60도니까. 그렇죠? 아, 이게 왜 이래. 미안합니다. 화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그마 x 프라임은 55에다가 요만큼 더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35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지. 그렇죠? 그러면 x 프라임은 계산해 보시면 72.5 메가파스칼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의 전달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요만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7.5 곱하기 루트 3. 계산은 곱하기 루트 3 만큼 계산된 값이 메가파스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오늘 모어 서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모어 서클을 살펴본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항복 조건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요 다음에 3차원의 응력 합성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부분 제가 넘어가기로 했고요. 이제 이 어떤 소재 굽힌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걸릴 때는 과연 이 재료의 항복 조건을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응용고체역학에서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과과정 밖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결과식 위주로 알아보고 여러분들 그 결과식을 아마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매번 그게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한 학기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요. 외워서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약간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었죠? 꼭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